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서울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이것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최근 수도권에서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늘어나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한 결과 지난밤 사이에만 22건이나 적발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방역 조치가 완화했던 3번의 시점을 분석했는데요. 완화 시점부터 2주 동안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이전 14%에서 26%까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15일부터 수도권의 음식점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났죠. 다시 음주 사고 증가가 예상됩니다. 경찰은 음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자,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0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자,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 내 그린벨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봄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요. 반갑지 않은 손님 미세먼지도 함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자동차도 미세먼지를 대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동차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평일 오전 10시 30분은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1970년대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여가 공간을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수십 년째 해결되지 못한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녹지를 지키는 것도 또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경기도 의회에서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의 효과적인 개선 방법을 위한 특위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경기도 의회 이창균 의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또 장기화되고 있고 백신 접종 앞두고 있는데 많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린벨트 상당수가 해제를 거듭해 왔는데 경기도에 남아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개발 제한 구역 면적이 이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3,837평방미터고요. 예. 그 경기도는 그 30.36%를 차지하는 전국 규모죠. 예. 1,165평방킬로미터로 지금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이요, 상대적으로. 예. 경기도에서는 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택지 개발, 또 집단 취락, 개발 수요가 이제 상존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적재살인 지역도 있죠? 네네. 그거에 앞서 좀 비교를 해보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그 특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7개 우리 광역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세종시를 포함해서 1,748평방킬로미터의 8개 광역시가 이에 비하면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린벨트 내부에서 거주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네, 많이 있죠. 예. 그 토지 그 소유자 이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1.6%입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국가가 차지하는 게 14.1%. 여기에 이제 공유지가 3.2%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서 사유지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토지 이용 현황은 임야가 61.6%,
가장 많고 전과 답이 24%, 그리고 대지가 1.6%, 잡종지가 1.4% 순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대지가 아주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런 분들은 좀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셨겠네요. 예. 예. 지금 대한민국은 50년째 예. 개발 제한구역 제한을 받고 있죠. 예. 해당 지역은 사적 영역으로만 관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따로 좀 관리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재산권 침해 때문에 이제 합당한 그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특별법이 또 발의가 돼 있고요. 예. 특별한 경유를 제외하고는 집을 짓는 등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강력한 규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발전이 저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예. 토지 이용의 제한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해와 불이익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 개발 제한 구역은 그 경계 구역 밖 지역, 그러니까 개발 지역 B 지역이죠. 예. 그동안에 이제 많은 그 집가 상승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감안해서 볼 때 예.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그 헌법 23조 3항을 잠깐 얘기를 드리면 예. 공익 사업으로 인해서 국민에 대한 개인 재산 이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제한을 두게 되면 그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예. 수용도 그렇고 사용도 그렇고. 예.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이죠. 그러면 이런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50년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고, 예. 특히나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1998년도 당시에 불합치 판정, 그러니까 예. 위헌 소재가 있다는 그 판정도 내리게 됐죠. 예.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지금 상대적으로 이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 규정이 전혀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그린벨트 불합치 결정 있었잖아요. 네, 98년도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상당 부분 좀 그린벨트 해제가 되기도 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곳들과 해제된 곳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불이익을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린벨트 선 하나 차이로 예. 집가가 10배 이렇게 차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개인 재산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역 내에서 좀 무엇도 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이 큰데, 사람이 거주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좀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뉩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개인 토지 소유자죠. 예.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 건축물의 건축, 또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그다음에 벌채, 그다음에 토지 분할, 물건 등을 쌓아놓는 이런 행위들조차도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예. 대부분 이런 것들은 그 사유재산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다만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작년이죠. 2020년 12월 말까지 훼손지 정비 사업이란 그 개정안을 예. 한시적으로 내놨었는데요. 이런 것과 또 취락지구로의 이축, 또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 하는 이런 거 해제,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택지 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 예. 또 그 수 분양권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무조건 이익을 보게 되지만, 개발 지역 구역 내에서 수용당하고 토지자들은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를 반드시 그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 지금 이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관련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그린벨트 문제는 조금 법 조항도 까다롭고 행정 절차
고립도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해제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협의까지 이끄신 겁니까? 예, 전체적인 그 협의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예. 개발 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 사업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개정해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예. 이 부분만 지금 현재 열려 있는 상태고요. 예. 개인적으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가 없었고, 예. 2006년도 당시 이제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구죠. 예. 이 부분은 이제 해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공익사업에 의한 아파트를 짓기 위한 방법이겠죠. 예. 이런 것으로 이제 소진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훼손지 정비 사업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동안에 예. 그거에 앞서서 이 그린벨트를 조금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예. 좀 하실 필요가 있어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예. 그린벨트라는 것의 시작은 영국으로부터 80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영국은 3억 5천만 파운드죠. 우리나라 돈으로 82조 원이라는 돈을 갖고 50년간에 걸쳐서 그린벨트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예.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미국에서 세 개 주가 예. 로즈벨트 대통령 당시인데요. 3개 주가 벤치마킹을 해가게 됩니다. 예예.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을 다 했습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제 서울 수도권이죠. 이런 부분들도 당시에 이제 도쿄, 예. 타이베이 또 서울을 포함해서 했지만 이런 보상이 전혀 우리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예. 지정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제 50년간이라는 세월을 예. 지정된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그린벨트라고 보는데, 예. 이랬기 때문에 헌법 23조 3항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예예. 훼손지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발의가 된 것이죠. 예. 근데 이 훼손지 정비 사업도 현재 우리 경기도에 접수된 것을 보게 되면 예. 경기도 전체 면적의 20%밖에는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럼 이 훼손지 정비 사업이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은 제한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싶어도 또 신청 대상자 자체도 2016년 4월 30일 이전에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를 해서 지금 불법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물류센터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해당 조건이 3,000, 3,000, 4,000 평방미터, 그럼 10,000평방미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러 사람이 합해서 10,000평방미터를 갖고 한 개 구역으로 봅니다. 예. 이렇게 신청을 해야만이 가능하고. 네, 그런 게 제한 조건이군요. 예, 제한 조건이고. 예. 또 이 농지법이 관련이 됩니다. 예. 이 법을 보게 되면은 여러 분야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 주민들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좀 부족했고, 농지법에서는 관련 법규 정비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농지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무조건 부과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예. 도시공원으로 또 기부 체납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규정도 전혀 존재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입니다. 예. 그럼 이번에 경기도 의회에서 구성되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가 좀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기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국회에서 위헌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이 되질 않았고, 예예. 또 그린벨트 이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이 보상법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보상법이 없다 보니까 예.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없겠죠. 예. 이와 같은 것들을 그 국회에서 회의될 일이지만 현재까지도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동안에 50년간을 고통 제한을 받아온 그런 그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좀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개정할 수 있게 건의하고 또 이 정책적으로 주민들의 이 애환을 좀 반영하기를 원하는 이유로 특별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특위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몇 분으로 구성이 됩니까? 네, 조례에 이제 21명까지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고요. 기간도 있잖아요. 네, 기간은 6개월을 6개월. 두고 있습니다. 예. 인원은 이제 우리 경기도의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위가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좀 정비 사업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좀 진행돼야겠습니까? 실제로 그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들을 고려해서 국토부나 경기도,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좀 더 유연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토부에서 현재까지는 4건이 그 협의가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진행이 될 때 융통성 있는 행정이 좀 절실히 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법규에 적합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을 존치하고 또 기부 체납의 행정 절차를 좀 단축해주고 농지의 그 지목 변경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서 결국에는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도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를 포함해서 올해 이것만은 꼭 해내겠다 이런 활동 계획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좀 소수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 재산의 그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 그 도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이 됐든 또 상수 보호 구역이 됐든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분들은 소수민에 속하거든요. 비록 그 소수의 도민이지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 또 제정할 것이면 제정을 해서 정책 개선안을 끊임없이 해나갈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이창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서울시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신대형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명 미만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분들 대상으로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서 작년 최대 100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15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는데요. 이렇게 상향하는 이유는 고용주분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분들이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우리 서울시에서는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3772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했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원 당시 기업체의 대부분 근로자께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서 일자리를 지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유지 지원금이 좀 많은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었고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서울 지역 50인 미만 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체에서 2020년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 기간 동안 매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분들 중에서 4월 30일까지 올해 4월 30일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께 지원금을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원자 선정 기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 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그 무급휴직 고용지원을 받으신 경우에도 올해 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이어서 또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신청 절차를 좀 간소하기 위해서 작년 무급휴직 고용유지금 지원자 중 지원 받으신 분들은 신청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시면 신청서만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작년하고 달라진 큰 하나가 파견 근로자분들도 지원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하고 실근무지가 다를 경우 그 종전 사업자 및 파견 근로자로 근무하신 분들은 실제 근로하시는 기업체 기준으로 업종 및 무급휴직 사실이 인정되면은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파견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접수 일정과 방법 궁금한데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그 다가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 신청서하고 증빙서를 구비하셔서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그 접수는 기업주 또는 그 근로자분 아니면 위임장이 첨부되면 다른 분 제3자도 가능합니다. 그 현장 방문하실 필요 없이 이메일, 팩스를 통해서도 접수를 할 수 있고요. 주말 휴일 관계없이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접 좀 이게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는 기업체를 방문하셔서 저희 공무원들이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 대행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렇군요. 이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자치구별로 이런 대행을 위해서 행정지역 인력도 한 2명을 배치해서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죄송한데요. 대상과 절차 다시 한 번만 좀 소개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한 번만 이 부분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상 절차는 서울 지역 50인 미만 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체에서 그 기업체에 근무하고 계셔야 되고요. 작년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 동안 매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분이고요. 4월 30일까지 이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대상자고요. 그래서 월 50만, 그러니까 3개월간 유지되면 최대 150만 원을 드리는 거고, 2개월 유지되면 100만 원 드리고 월 50만 원씩 드리는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무급휴직 그 고용 유지 지원금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 가능하고, 이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파견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코로나19 지금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근로자분들의 고용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지원하고 또 사업장에서는 이런 숙련된 인력이 고용이 유지돼서 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또 면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과 신대현 과장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자동차 상담인데요. 그 전에 유튜브에서 박조셉님, 저희 애청자분이시죠. 실검 마지막 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실검 1위 가자 하셨는데 진짜 꿈이네요. 꿈 같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실검에 오릅니다. 좀 듣고 계신 분들 한 번씩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자동차 상담 시간인데요. 추위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낮에는 아침에 입고 나왔던 패딩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좀 봄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반갑지 않은 손님도 함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죠. 사람뿐 아니라 자동차도 미세먼지를 대비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고요. 오늘의 이 주제 외에도 자동차와 미세먼지 그 연관 외에도 자동차 정비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이 방송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방송이 끝날 때쯤 상담 문자가 쏟아져서 답변을 좀 못 드린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박병일 명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올겨울에는 강추위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는데 날씨가 풀리면서 미세먼지 심각한 날이 좀 많습니다. 자동차도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습니까? 아유, 굉장히 많이 받죠. 자동차 안에서 산소를 마시잖아요. 그렇죠? 산소 부족하면 머리 아프고 멀미하고 호흡기 문제 생기는 것처럼 깨끗한 산소가 돌아야 되는데 밖에에 미세먼지가 있다는 얘기는 차 안에도 미세먼지가 더 많다. 예. 차 안에 더 많을 수가 있다가 돼요. 왜?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특히 더우면 에어컨도 틀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추우면 히터 틀고. 그러면 바닥에 있는 먼지를 막 일으킬 것이고 또 실내에서 실내 저 안쪽에서 밖에 일기에서 실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미세먼지가 그대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밖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 중에 그거를 걸러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공기 일타,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에어컨 일타 이런 말 하거든요. 예. 그거를 꼭 교환해줘야 돼요. 만 킬로마다. 그래야 일단 밖에의 공기 미세먼지를 걔가 한번 걸러주는 거예요. 매연이라든가. 예. 그럼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바닥을 항상 진공청소로 깔끔하게 해서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차량 바닥을? 예. 두 가지로만 해주면 돼요. 명장님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차로 들어오는 외부 공기를 걸러주는 그 필터가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네. 봄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좀 바꿔줘야 됩니까? 아니면 미세먼지가 한 차례 지나간 뒤 여름이 오기 전에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까?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조건 만 킬로마다 교환하는 게 맞고요. 또 만약에 만 킬로는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날씨 때 만 킬로고 만약에 미세먼지가 많이 올 때는 아무래도 필터의 여과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갑자기 중국 바람이 막 온다. 너무 심하다. 그러면 며칠 동안 계속된다. 그러면 그래도 많이 만 킬로 안 됐더라도 한 5천 되면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좋죠. 아, 그렇군요. 지금 자동차 잘 모르는 담당 PD 차 5년 타면서 필터를 한 번도 안 바꿔준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거기 지금 미세먼지 정도가 아니라 그 곰팡이균이 잔뜩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달리면 우리가 그 세균을 계속 마시는 꼴이 돼요. 그래서 그 아마 열어보는 순간에 겉에 안에 살짝 열어보라 그래요. 그 안에 열어 빼가지고 그거 보는 순간에 내가 썩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건강하시다 그러는 거죠? 예? 건강하시는 거죠? 요즘 안 좋아 보여요. 아니, 차량 내부 공기 관리를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요새는 천 시트는 많지는 않은데 천 시트라든가 또 천장 또 이런데 그런데 여름 지금 봄쯤 되면 봄이 됐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두들겨하고 예전에 총체로 막 두들기다 요새 총체말 안 쓰던데 두들겨가지고 먼지를 다 이렇게 해서 하고 진공청소를 한번 깔끔하게 해주는 거 좋고요. 특히 천장 같은데도 걸근데 천장 같은 거는 대부분 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 먼지 장난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도 진공청소를 한번 쭉 한번 당겨주면 아무래도 실내 공기는 깔끔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 공기를 깔끔하게 하는 방법은 일단 실내 안에 먼지가 있을 수 있는 천장, 그다음에 바닥, 시트 깔끔하게 청소 한번 하고 진공청소 그다음에 공기fil터는 만 킬로마다 교환하고요. 또 만약 미세먼지가 많다면 그때 5천 킬로 정도 한번 갈아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필터를 잘 갈아주셔야겠습니다. 9801번님께서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많이 쓰던데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 들어왔거든요. 요즘 인터넷 통해서 이런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공기청정기를 넣고 이제 실험을 해보긴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를 확 잡아주는 정도는 아니고 실내에 있던 공기가 있는데 걔가 이제 미세먼지를 좀 잡아주니까 조금 준다 이런 거지. 그것보다는 이제 그 공기fil터 갈아주고 바닥 청소해주고 시트 청소해주고 천장 청소해주는 게 100번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공기청정기를 실내 안에 그 자동차용으로 파는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저한테 좀 뭐라 그럴 텐데 또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장사는 장사일 뿐이고. 미움 많이 받으시겠는데요. 그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앞 유리에도 좀 그 먼지들이 내려앉은 게 보이잖아요. 이럴 때 대부분 워셔액을 뿌리면서 와이퍼로 좀 닦아내는데 저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바로바로 닦아내기만 해도 괜찮습니까? 자, 여기 와시액 뿌리는 데서 이제 항상 주의할 필요 있어요. 보면 와시액 뿌릴 때 사람들이 어떤 때 뿌려요? 달리면서 뿌리죠, 그죠? 지저분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달리는 데 뿌린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옛날엔 메탄올, 지금은 에탄올 같은 경우에 실내로 들어서 알코올 냄새가 날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자, 달리면서 뿌리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을 때 뿌리는 건데 만약에 달리면서 뿌리려고 그러면 실내 공기를 내기로 돌려야 돼. 밖에 공기 안쪽으로 안 들어오게. 예. 그러면 그래야 그 알코올 냄새를 내가 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차 시에 걸어올 때 뿌려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와시액 뿌릴 때는 될 수 있으면 공기순환 모드를 내기로 돌리고 뿌리는 게 나한테 건강상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유리 같은 데에 아마 겨울 내내 이거 뭐 해갖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이렇게 찐덕찐덕한 게 있을 거예요. 와시액으로만 해도 잘 안 닦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세정제를 통해가지고 뭐 약국에서 파는 알코올이라든가 여자분들이 쓰는 매니큐어 지우는 그런 아세톤 이런 것들을 조금 물려가지고 닦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좋은 팁이군요. 지금 담당 팁 그 PD는 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워셔액 그 와이퍼로 이렇게 닦을 때 보통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일 때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달려오는 바람, 앞바람이 있고 와시액 뿌리게 되면 그 바람에 의해서 좀 깔끔하게 닦겠지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안 좋은 건강한테는 안 좋다는 얘기죠. 멋은 있죠. 뭔가 뿌리는데 뿌리는 맛은 좀 있어요. 손끝의 맛은 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겨울 유난히 눈도 좀 많이 내리고 추웠는데 이런 혹한의 날씨 때문에 사실 자동차에도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봄을 맞이해서 좀 점검해봐야 될 부분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동차 컨디션이 제일 안 좋을 때가 바로 여름과 겨울입니다. 사람도 똑같잖아요. 봄, 가을은 정말 그렇죠? 봄이라도 좋고 가을에도 좋고 여름은 더워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은데 자동차가 똑같아요. 자동차의 부품들이 쇠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철이라든가 가죽이라든가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온도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온도가 따뜻해지면 또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한 번쯤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전부도.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협소 가서 제대로 한번 점검하는 게 좋아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병원 의사에게, 자동차 고치는 건 정비사에게. 이럴 때 정비사에 가서 종합적인 진단 한번 받아보고 그렇죠? 전체를 진단 한번 받고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장 나기 전에 고쳐주는 게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고장 난 다음에 소리, 냄새 난 다음에 고쳐주면 이미 그죠? 사람도 똑같이 병 난 다음에 병원에 가봐야 뭐 입원하거나 뭐 그 걱정거리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것처럼 자동차도 건강할 때 가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금 1619번님께서는 사람은 체감 온도가 있는데 차량도 체감 온도가 있나요라고 하셨거든요. 있죠. 사람은 36도와 37도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자동차도 원래 모든 게 80도가 제일 기준이 좋아요. 오일의 종류라든가 이런 게 다 80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일 교환실이나 이런 것도 온도가 높아지면 빨리 교환하는 거고 온도가 낮아지면 또 제대로 일을 못하고 80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80도. 사람도 워밍업 돼야 이렇게 운동선수도 운동을 기록 내려고 워밍업 하잖아요. 자동차도 기본적인 워밍업 80도가 제일 좋고요. 그 넘어가면 안 좋고 그 이하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길 등을 주의해서 타이어 점검씩 한 번씩 하시고 또 겨울철 되면 좀 공기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기온이 올라가도 따로 그 타이어 점검해야 됩니까? 타이어 점검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 안전과 제일 지키는 게 운전의 실력과 상관없이 사고가 이어질 수 있게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100번을 점검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타이어는 봄, 여름, 가을 되면 또 온도 변화가 심하고 5년 정도 되면 고무라는 게 산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타이어 공기압은 운전석문을 딱 열면 그 기둥에 타이어 공기압이 있어요. 표시가 전후 얼마씩 넣어라. 다시 한번 체크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타이어 체크는 꾸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7701번님께서 K5 10개월 차 52,000km 주행한 개인 택시인데요. 동절기 기준 공기압을 36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공기압이 30까지 내려가서 경고등이 켜지거나 날씨가 풀리면 44까지 올라가게 하는데요. 올바른 타이어 공기압 관리에 대해서 명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올바른 타이어 공기압은요. 사람들은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메이커에서 얘기한 그 기둥에 표시된 그대로 넣으면 돼요. 단 고속도로만 많이 뛴다. 그리고 연비가 좀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 10% 정도 더 넣어주면 돼요. 만약에 40이다 그러면 44 정도 넣어주면 연비가 한 10% 정도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접지 면적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 주행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제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을 많이 넣으면 연비는 좋아지만 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메이커에서 얘기하는 이제 규정값을 넣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뛰면 조금 10% 정도 더 넣어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둥에 뭐 표시가 돼 있다고 하셨나요? 예, 운전석 문을 딱 열면요. 그 기둥 있잖아요. 문자 기둥. 문짝으로 말하는 사람 지배로 따지고 기둥 있잖아요. 문자 기둥. 예. 옆에 안전벨트 옆에 있는데. 예. 그 밑에 보면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후 이렇게 타이어 구멍 얼마 넣어라 표시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차마다 공기압이 다 다르거든요. 보통 국내차, 현대 기아차 정도 적정 공기압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35에서 40. 35에서 40. 예. 이거 저도 차량 한 5, 6년 몰고 있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그래요? 예. 감사하고요. 자, 오늘 좀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자동차 관련 상담 보내주시면 저희가 계속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9번님. 13만 킬로미터 혼다 어코드입니다. 6개월 전부터 저속에서 가속 시에 차가 울컥울컥합니다. 미션이 문제라고도 하는데 이상하게 불 땡땡 같은 연료 첨가제를 넣으면 멀쩡하게 부드럽게 가속이 됩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차가 울컥울컥 하는 건 두 개가 있죠. 엔진에서 문제가 출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동력 전달을 못 시켜줄 때 울컥울컥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 엔진 힘이 없을 때 그런 게 있고요. 또 만약에 기아가 들어갔을 때 냉간시만 아침에만 이렇게 차가 울컥울컥 한다면 변속기에 오일 교환 시가 좀 너무 늦었다. 오일 교환 시가 이제 안 좋다. 그러니까 교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일 교환 시가 늦어지게 되면 미션 내부에 밸브 발리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아 1단이단 3단 넣어주는 유압 장치가 있는데 그 밸브들이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 교환해주고 또 그걸 교환해줘도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때는 미션 수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미션인지 엔진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비사한테 가서 한 번쯤 진단을 받아보고 조치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694번님.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와 있어요. 사고는 없었고 의심 가는 건 후방 카메라 장착 시 어디 건드린 모양인데 3년 무상점검 시기가 막 넘어서 수리비가 많이 나올까 걱정됩니다. 그냥 놔둬도 될지 수리해야 한다면 비용이 많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에어백 경고등, 엔진 경고등 이렇게 들어오죠. 고장은 고장인데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움직임에 그에 따르면 핸들에 클락 스프링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좋지가 않거나 배선에 연결되는 연결 상태 접촉 불량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장이어서가 아니라 어디 배선에 접촉 불량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정비업소에 가면 자기 진단기라는 게 있어요. 스캐너라는 건데 갖다 꽂으면 전압이 어디에 뭐가 높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받고 그 접촉 문제가 있거나 클락 스프링에 문제 있는 거를 한번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에어백 경고등 들어온 대부분의 클락 스프링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배선 쪽에 문제일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가끔 가다가 컨트롤 장치도 문제 있긴 한데 그런 확률이 꽤나 적으니까 그리고 뭔가 고친 다음에 뭘 만진 다음에 그랬다라면 아마 만지면서 아니면 배선에 접촉 불량으로 인하는 것일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명쾌한 답변 감사하고요. 2875번님, 저희가 지난주에 상담을 못한 문자까지도 저희가 AS 해드립니다. 사제 락폴딩이 돼 있는 차인데 구입 6개월 만에 방전 3번 돼서 배터리 교체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참고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주행합니다. 또 방전될까봐 요즘엔 아침마다 시동 걸어줍니다. 너무 불편하네요. 자, 배터리 같은 경우에 한 일주일 정도 안 하면 이제 배터리가 이제 방전되는 것도 없잖아 있죠. 왜냐면 자동차 배터리가 안 쓴다고 해서 전기가 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요.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자기 방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차량이 클수록 또 기능들이 많을수록 요새는 자기 방전율이 높아요. 왜냐면 요새 편의 장치들이 이렇게 컴퓨터 장치들이 많다 보니까 걔네들은 감시하거든요. 운전자가 이제 만약에 자리를 떠나면 이 차가 이상이 생기나 안 생기나 계속 감지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데 그러면 이제 배터리 전원이 계속
계속 공급이 돼요, 거기가. 그래서 전문용어로 백업 전원이다 하는데 그 전원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에 이제 뭐 한 번쯤 시동을 걸어주는 게 좋아요. 시동 걸게 20분 정도 이제 공정해 놓으면 배터리 항상 충전되는데 충전된다면 이상이 없다라면 배터리 이상이 없는 거고요. 자기 방전율이 높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 놔두면 이게 한마디로 화학적인 작용이 안 돼서 배터리 상태가 안 좋게 교환하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일주일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시동 걸어두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6678번님께서는 SM5 구매한 지 2년 정도 됐고 2만 킬로미터 조금 넘게 탔습니다. 시동을 걸면 날씨가 영상인데도 메시지가 뜨는데요. 트랙션 컨트롤이 작동됐다고 떴다가 잠시 후 없어지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경고등이 떴다는 얘기는 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나왔지만 운행할 때 꺼져버린다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걔가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감시하는 거 기준치에서 벗어나니까 일단 경고등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동을 걸어서 또 해보니까 정상이네. 그러면 다시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고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97번님께서는 차알못인데요. 저도 가끔가다 에어백 경고등 켜지곤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클락 스프링이 뭔가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셀프 확인, 교환 가능한 장비인가요? 라고. 셀프 확인 안 됩니다. 클락 스프링은 핸들을 우리가 오른쪽 왼쪽 틀면 핸들 안에 우리 클락션 누르는 데 있죠?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필름처럼 이렇게 감아져 있어요. 그런데 핸들을 오른쪽 들거나 왼쪽 들거나 하면 이게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거기가 단선되거나 합선되거나 이래요. 거기 있는 이름이 클락 스프링이야.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모르셨구나. 핸들 클락션 있는 밑에 스위치 있는데 밑에 필름처럼 감아 있는 걸 클락 스프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비소 가면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기술자 입장에서는 간단한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핸들을 빼야 되니까 간단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참 그 상담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8739번님. 2010년식 YF 소나타입니다. 아침 저녁 출퇴근 시동 시 RPM 불안정해서 스로틀 바디 청소했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배터리나 스로틀 바디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뭘 먼저 점검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만약에 청소했는데도 똑같다라고 하거나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면 코딩 작업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때가 꼈는데 다시 닦았으면 그 이제 기준점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야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이야라는 어떤 작업하는 게 코딩 작업인데 코딩 작업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만약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스로틀 바디 쪽에 그 모터라든가 이렇게 작동되는 게 그 한마디로 좀 속도,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교환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참 다양한 질문들 나오고 있는데 4636번님 어제처럼 기온이 내려가면 요철 통과할 때 찌걱찌걱 소리가 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라고 하셨네요. 요철 지나 찌그럭찌럭 난다는 거는 차체를 지지하는데 우리는 바퀴가 지지한다고 보지만 바퀴 지지하는 그 중간중간에 링크가 있을 것이고 그 링크를 우리는 로어암과 어퍼암, 로어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링크에 이제 간극들이 타원형이 되는 거예요. 원이 되면 되는데 무게에 따라서 타원형이 되면서 간극이 생기죠. 이 간극들에 의해서 찌그덕 할 수 있어요. 근데 겨울이 안 나는데 특히 이렇게 봄 되면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돈 안 들이고 간단하게 먼저 해보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제 어차피 정비업소는 가야 돼요. 4주식 리프트에 떠서 19mm에서 20mm 정도, 22mm가 있어요.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한 3바퀴, 4바퀴 풀어요. 그 다음에 차를 상하로 움직인 다음에 다시 한번 꽉 조여주면 웬만한 작은 잡소리는 다 잡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잡소리를 해도 그렇게도 안 잡힌다. 그때는 거기에 관련된 부싱, 고무 마운팅 이런 건 교환하셔야 됩니다. 이걸 뭐 지금 저희 보고 하라는 건 아니죠? 정비소에 가서 단골업소에 가서 의뢰를 하는 거죠. 잡소리를 하니까 하체 볼트 좀 풀었다 한번 조여주세요. 그럼 정상 금방 알아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애청자 문자 쇄도의 AS 상담 위주로 진행했는데 지난주보다 더 많은 문자들이 쌓였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병일 명장과 함께했습니다.